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국 얘기를 했다며 이제 지금 같이 연동이 되고 항상 많은 좀 뭐랄까 여전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떤지 궁금하여 이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사이 미국 시장 많이 흔들린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정도 흔들리는 거는 뭐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뭐 흔들릴만도 하지 이러 보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하반기에 안 좋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미국의 맨 위에 정상에 있는 정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 이펙트를 또 거기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네. 보통은 기업인이 정치 관여 안 하는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하반기 경기 하강에 이제 대선에 물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욕구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뭐 실적이 결국은 뭐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지 정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일과성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 전기차 캐즘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예. 테슬라의 이제 중국에서의 움직임을 또 같이 설명을 해 주셨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확실하게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뭐 신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집중하는 이유는 시장에 있는 곳에 공장 짓는다. 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한 130만 대, 120만 대 전기차 샀는데 작년에 중국이 890만 대를 샀죠. 7배가 시장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캐즘 얘기의 맥락이 바로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비아디를 14년 전에 샀었거든요. 그렇죠. 14년 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최근에 뭐 또 조금 더 팔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샥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크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이제 경쟁의 어떻게 보면 상황에 조금 이제 기다리고 싶다.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 싹 다 팔으면은 그런데 아직 5%는 걸만 남겨놨죠. 여전히 남겨놨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그쪽에 거는 기대가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우리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좋게 보는 건 최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최대 시장에서 뭐 50개 이상 회사가 박 터지게 싸우는데 네. 그게 구조조정 됐을 때 뭐 탑3로 정리된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전 세계 1등, 중국 1등 이렇게 가니까 뭐 비아디 거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3중 전회가 열렸는데 보통 3중 전회 열리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뭐 영향 미치고 뭐 다양한 뭔가 모멘텀들이 그동안에는 촥촥촥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지각했어요. 원래 네.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삼중전회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은 끝나긴 했지만 네. 300개의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는 뭐 300명의 그 개혁을 하는 혁명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300개의 아픔을 달래주는 심리치료사가 필요한데 아, 이게 300개 혁명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개혁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네. 가죽을 벗기는 건데 이제 그 얘기만 하니까 이제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쪽으로는 이제 내수 방어, 내수 부양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 대한 대응 이제 이게 뭐 국가 전체적으로 큰 관심사고 또 거기다가 전력 투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을 베끼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을 사오고 한 것 갖고는 2등까지는 했지만 이제 1등을 한다는 것은 이제 1등 뺏겨서는 못한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기술, 중국의 이제 그 제도 이걸 통해서 미국과 다른 걸 가겠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번에 뭐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했고요. 조금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이건 경제 그 방향에 관한 5년간의 경제 방향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번 5년 전은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던 이제 삼중전이었고 네. 그보다 바로 직전에 18대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싹 뺀 진짜 경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하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2만 자 넘어가는 보고서에 뭐 도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 이제 키워드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때보다 더 많은 키워드가 뭐가 나왔냐면 가장 많이 나온 건 개혁. 개혁. 근데 2018년보다도 2020년에 많이 이제 등장한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전. 그리고 교육, 교육. 그다음 리스크, 뭐 이제 국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중국으로서는 그 고성장 시대보다는 이제 발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미중의 지금 기술 전쟁, 또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에서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을 이번에 조금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삼중전에서 왜 경기 부양식 안 되냐, 네. 이게 주가 흘러내리고 뭐 부동산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삼중전은 5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이고, 요것은 5년의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기 부양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 부양식은 언제 하냐면 그 지금 이게 중앙 그 삼중전은 공산당 의원이 9,119만 명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다 못 모이니까 205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베스트 25. 또 뭐, 25명.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매달 모여서 일을 하는데, 네. 4월, 7월, 12월이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이 하반기 경제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7월 달 정치국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에 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삼중전에서 우리가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더라도 7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경제 관련한 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렸지만 300명의 심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네. 중국이 뭐 외환보유고가 줄었거나 이제 돈이 대부분 뭐 다른 데로 외출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돈은 있는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 뭐 얘기를 하자면 혹시 차트가 지금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 소비 증가율을 하고 소비 심리 지수를 한번 보시면, 그 제가 핸드아웃에 드렸던 세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시면요. 소비 심리와 소비 증가율 그렇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2021년부터 급속도로 이제 나빠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80대로 뚝 떨어졌는데, 네. 이게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냐는 건데, 뭐 14억의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핸드폰으로 통제할 수는 있지만, 네. 핸드폰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저 차트인데 보시면 중국 경제 왜 나쁘냐 하면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생산도 되는데, 거기에 소비가, 저 파란색 차트가 소비 증가율인데, 저게 6월 달에 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만 내버려두면 저게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은 보시면은 바로 저 차트의 밑에 빨간 색깔 소비 심리가 이제 훅 떨어져서 저게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올릴 거냐는 것이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모든 관심사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저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펼칠 예정일 텐데, 최근에 나왔던 것 결정 중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심각한 거를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다양하진 않고, 또 실질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효과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요것은 부동산 경기의 바닥 탈출 조짐에 마중물을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 그 다음 차트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중국의 지금 신규 주택 가격은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최근에,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이제 2015년 정도보다는 조금 뭐 덜 빠졌지만 이게 이제 훅 빠진 게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영원한 뭐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는데, 중국의 소담 차트 보여주시면 이 재고가
안 팔린 집의 재고가 그게 이제 역대 그 최대였어요. 그래서 그게 2016년에 사상 최대였다가 이번에 그걸 살짝 깼다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요.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점 매수 주식시장용으로 하자면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재고 면적이 감소하는 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마니가 사실 먼저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네. 그랬을 때 정부로서는 우리가 그 부동산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부양책을 쓴다고 하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안 좋고 이러면은 뭐 금리를 10bp를 내렸어요. 근데 한 30bp 내리지 뭘 10% 내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재고 면적 저점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만약에 7, 8월에 만약 수치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 네. 추가적인 금리나 자금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주택 관련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앞으로의 뭔가 수요를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또 다시 회복 거기에 따른 이제 중국 경기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팍 이렇게 치솟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중국 경기는 과연 언제 회복이 될지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어떤지가 궁금한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국에 또 최근에 또 자주 오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요. 어젯밤에 들어오셨어요? 네. 상하이하고 베이징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셨군요. 이제 지난주는 상하이, 이번 주는 베이징을 쭉 둘러봤는데 네. 뭐 눈에 띄는 것은 소비 부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건 분명하고 그래서 중국 경기 어떻게 보냐면 식당을 보면 돼요. 식당하고 고속도로를 보면 되는데 네. 식당에 뭐 이제 중국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식당에 점심 때 줄 서고 저녁에 한 5시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예약을 안 받아요. 그 식당 앞에 의자를 쫙 갖다 놓고서 이제 앉아 기다리는데 샹하이 베이징에 그런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경기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2, 4분기에 중국 GDP가 전 세계 성장률고 차트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요. 2, 4분기에 보면 중국이 뭐 5.1을 할 것 같다 GDP가 그런데 4.7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소비였습니다. 소비.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안 나오는데요. 제 경제 지표가 쭉 있을 때 GDP가 4.7인데 네. 소비가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다 깎아먹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GDP의 기여도로 보면 65%가 소비예요.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네 뭐 이런 게 투자가 부동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소비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인데 그중에서 보면은 농촌 소비는 3.8인데 도시 소비는 1.78 바로 위에 차트. 좀 위로 조금 위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올라볼게요. 위에. 네네,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보시면은 나머지 투자, 뭐 부동산이 나쁘네 뭐라고 그래도 그것은 투자 중에서 부동산은 제조라든지 SOC 투자 중에 일부분이고 5.7 괜찮고요. 수출 8.6 괜찮고요. 그런데 소비가 2.0인데 보시면 도시 소비가 1.7밖에 되지 않아요. 농촌은 높은데. 농촌은 많이 쓰는데 그렇죠. 도시가 못 쓴다는 그래서 건 물가 그만큼 때문인가요? 소비 심리 위축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주가가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역자산 효과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20억 하던 집이 10억 되고 네. 샀던 주식이 5억이 2억 5천 됐다고 그러면 못 그 쓰죠. 정도 돈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현금이 캐시아웃, 번아웃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돈을 못 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소비 증가율이 6월 달에 이게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그중에 특히 상품 소비 같은 경우는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7, 8월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정말 비상사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7월 달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정치국회에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중전회의에서는 그 5년의 그림을 뭐 현대화 내일은 조금 이제 큰 그림을 냈지만 이번에는 조금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집중은 아마도 전부 소비 부양 쪽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그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네. 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제 애플이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반면 뭐 LVMH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캐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권 특히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은 대부분 중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여주셨던 차트를 보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비를 못 한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매면서 안 쓰는 것과 아예 돈을 안 벌어가지고 쓸 여력이 없는 것과 이렇게 또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젊은 층들의 그 실업률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이 베이징의 명품가 거리도 제가 쭉 한번 가서 봤는데요. 네. 그래서 명품가 사람 썰렁합니다. 솔롱이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커링이나 뭐 이제 그 에루샤가 힘드냐 그러면 전 세계 명품의 35%를 중국이 소비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 핸드폰은 왜 이제 좋아졌냐 하면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핸드폰 안 바꿨죠. 그러다가 4년째 이걸 바꾸는 수요가 있는데 핸드폰은 뭐 고소득자가 아니라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강한 건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네. 그 중요한 차트 아마 실업률 추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전체적인 중국의 실업률은 좌측 차트 보시면은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6에서 5까지로 지금 떨어져서 돼 있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연령대별로 이제 청년 실업률 요걸 보면은 이게 이제 14.9, 15에서 지금 5월 달에 14까지 살짝 떨어지긴 해요. 네. 그러나 전체 실업률은 5%인데 청년 실업률이 14, 5%대라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가 잘못 건드린 게 있다. 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 엄마. 네. 친구 잘못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땅을 갖고서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땅 주겠다 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이게 부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 이게 바로 친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이제 매체인데, 네. 그리고 뭐 아들 교육이라고 그러면 뭐 집도 옮기는 2500년 전에 이미 맹자 엄마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이게 최근 4년 동안 중국 정부가 세게 건드렸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산업이 다 젊은 층들이 가장 취업 쉽고 플랫폼 기업,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네. 그리고 일타 강사. 이건 이제 젊은이들의 그 선호일 직장인데 이걸 내리 4년 동안 이제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현상, 아까 말씀드린 전체 실업률은 5%대로 떨어졌는데 청년 실업률은 15%라고 하는 것은 네.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중국의 그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인구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들의 실업률은 계속 요건 떨어진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빨리 물건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인구도 뭐 많이 남으니까 네. 신입사원 뽑아서 교육 훈련시켜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경력자를 많이 채용했다는 거죠. 네. 코로나 3년간 뭐 실업자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은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15%대에서 14%대로 청년 실업이 약간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는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내수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을 때 청년 실업이 줄어들고 또 이제 저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도 교육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취업 관련해서도 일타 강사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국의 교육 열기가 굉장히 뜨겁군요. 뭐 우리보다도 심하죠. 칭화베이다 더 심해요. 부단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 관련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입시키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학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네. 최근에 나온 아시아 대학 랭킹에서 중국의 한 탑5 대학 이제 그 레벨의 한국의 이제 탑3 대학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미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명문대학 가기가 이제 미국 유학가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경쟁은 치열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수가 정말 많이 침체가 됐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계획은 뭘까요? 뭐 내수는 빠르게 끌어올리려야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제 천천히 끌어올리고 수출을 통한 뭔가 혁신을 좀 꿈꾸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될까 싶기도 그건 하고요.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GDP에서 65%가 이제 소비, 25% 내외가 네. 이제 투자, 많았을 때 한 14, 5%가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이 되는 것은 뭐 이제 힘든 시기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그걸로 미국, 중국이 당연할 다시 수는 없다. 뭐 이제 다시 간다. 이거는 좀 넌센스고.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5번 주제 차트를 보면요. 네, 중국 30년 중 5번의 경제 위기 차트. 그렇죠. 그 차트 보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왜 문제냐는 것은 중국이 뭐 위기가 처음은 아니고 이미 5번째예요. 5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목이 실질보다 낮게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디플레 느낌이 있다는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유사한 게 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그 다음 차트죠. 예, 그거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게 지금 파란색 점선인데 저게 연속 7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안 썼던 거죠. 근데 지금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 6분기째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IMF 때하고 지금하고 마이너스의 폭이 그때보다는 훨씬 얕아요. 네. 그래서 이제 IMF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엄중하냐 그러면 그건 IMF가 심한 건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6분기인데 한 7분기, 한 분기 정도를 더 지나가면은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또 중국 정부가 그 사이에 최근 6개월 동안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마음은 금방 안 돌아서는 거죠. 한번 돌아서면. 그래서 3,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2, 4분기의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 4분기에는 지금까지는 실물 경기에 이제 부합하는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을 많이 썼고 아마 7, 8, 9월에는 금융정책. 그래서 그 사이 사실은 중국, 미국이 뭐 이제 금리를 잘 안 내리니까 금리를 화끈하게 내린다거나 돈을 화끈하게 푸는 이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실물이 급하다 이렇게 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치국 회의 이후에는 금융 정책에 이제 집중된 그래서 말씀하신 실물은 경기 부양책을 쳐도 그게 이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6개월, 9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금융은 돈을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7, 8, 9월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금융 정책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그렇게 지금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뭐 세수 부족이다, 뭐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던데 돈을 그렇게 풀 만한 상황이 되나요? 그래서 그게 참 그 미국도 재정 적자가 크게 나잖아요. 네. 한국도 재정 적자가 크게 나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정부 부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으로 재정 적자 내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게 경기 부양을 못하냐. 한국이나 예를 들면 미국은 부채 발행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중국은 당이 명령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의 상황을 조금 깊이 보지 않고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고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들은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방 세계 기준으로 중국의 최근 행태를 보고서 이제 경기 부양할 능력이 없다, 세수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부의 재정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인지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자, 그러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부양책들이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다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최선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는 사실은 북경대가 다스린 리커창 총리가 다스리면서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리창 총리 그 커자가 하나 빠지는 이제 총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정책을 조심스럽게 이제 잽을 날리는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과단성 있는 정책이 이제 나오지를 못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이제 지난 그 10년간의 정부는 총리하고 주석이 상관계가 이제 물론 뭐 직급상으로는 그렇지만 네.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장 총리는 비서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관령 총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그 상황의 위중성에 어떻게 보면 판단이 조금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찔끔찔끔하는 네. 결국은 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될 때까지 이제 부양책을 내고 될 때까지 규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책이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은행에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7월 달에 보면 한 30조 원 정도 돈이 모여요. 돈이 안 쓰고 은행에 들어가니까 30조 얼마나 큰 돈이냐면 중국 GDP가 120조니까 GDP의 4분의 1 되는 돈이 은행에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금년 4월, 5월, 6월에 살짝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최근 3년간 이제 부정적이었던 부동산 재고가 살짝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경기 대책을 쏟아 부은 것에 네. 시장이 조금 반응하고 있는가 싶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 뭔가 한다면 즉각적으로 하고 숫자도 팍 끌어올리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하고 하면 그동안에는 콱콱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지금 엔데믹 되고 나서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거 회복된다며 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천천히 계속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은 근데 그건 맞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말씀하신 10%, 5% 팍팍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0%예요. 한국 경제의 10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 GDP가 그 9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나라 GDP가 중국의 83% 갔었어요. 근데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10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 정책을 냈을 때 그게 반영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데 네. 이보다 더 10배가 큰 나라가 과거처럼 그렇게 확확 갈 수가 있냐?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이제 과거의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대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만큼 내구력은 생겼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같은 그런 회복 탄력성의 둔화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경제의 사이즈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죠. 여기에서 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중 관세를 이제 뭐 60% 때리겠다, 뭐 100% 때리겠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는 중국 경제를 반토막 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UBS인가 어디서 수출이 문제가 되면 중국 성장이 반토막 난다. 네.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 조금 이제 엉터리죠.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대미 수출이 17%예요. 그러면 대미 수출이 그럼 200% 보복관세 때리면 빵이 되죠. 그러면 2.89%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지금 5% 성장한다고 하면 중국 성장이 한 2%뭐 되니까 반토막 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나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죠. 매크로로 그냥 숫자 때린 것인데 네. 지금 그 이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주가가 대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맞죠? 애플 이펙트입니다. 애플. 애플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을 뭐 인도로 다 옮겨가네 하지만 여전히 9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옮겨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그렇죠. 공장을 짓는 그 기간은 그래서 중국산 중국에서. 제품에 100%, 200%, 50% 보복관세를 때린다면 애플 대단이 돼요. 네. 두 번째는 월마트 이펙트예요. 그래서 월마트.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물건들이 월마트에 들어가는데 월마트에 판매하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그럼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물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있으면 그 메이크 센스한데 없으면 100%를 때리든 50%를 때리든 그것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에서 1등하는 시총하는 회사가 보복관세를 맞았다? 나스닥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추론은 너무 나이브하게 하는 것이고 안을 들여다보고서 가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 보복관세 때린다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전기차에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전기차. 그렇죠.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 근데 그건 웃기는 얘기인 것이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어요. 그쵸. 테슬라가 있는데 거기다 예. 뭐 테슬라도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면 사실 미국으로 다시 가져간다기보다는 중국 안 하고 유럽으로 네, 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동차도 뭐 20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정의는 한 480만 대 정도 차를 수출했는데 그래서 세계 3등 뭐 1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북미 수출은 그 중에서 9만 7천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 1년 차를 얼마나 생산하냐 그러면 3,500만 대를 사요. 그 중에서 9만 7천 대의 보복 관세 맞았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렇게 보는 건 그것은 너무 나이브하게 제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보거나 너무 무리한 이제 매크로 수치에다가 퍼센테이지 곱해서 나오는 거고 네. 안을 들어가서 정치하게 보면은 그것은 정치적인 대선판에 어떻게 보면 러스트벨트의 그 노동자들의 표를 사기 위한 이제 표심사기용 발언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냐? 이것은 너무 좀 과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현재 기술력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에서 뭐 자꾸 기술 막겠다, 뭐 못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기술 굴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다양한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뭐 설명을 이제 말로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 8번 제가 그 준비한 자료요? 핸드아웃의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그 2022년 10월부터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 서비스 제공을 다 통제를 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저게 반도체 생산량 추인데 중국이 2021년 2년 2023년 상반기까지 생산이 줄어들어요. 근데 작년 4, 4분기 금년 들어서 반도체 생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생산에 구멍이 뚫렸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미국 반도체 생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반도체 제재에 네. 아, 기술, 구멍이 있다. 기술, 장비, 서비스 우회적으로. 다 이제 막았는데 어떻게 네. 저게 가냐는 건데 그게 아마 그 SMIC가 7나노짜리 칩을 만들어서 하회에 공급하고 그것이 이제 핸드폰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 파운드리인데 SMIC가 원래 7등, 6등 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 1사분기에 보면은 TSMC, 삼성전자 다음에 SMIC 중국이 3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제재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바로 통신 근데 장비 점유율. 이게 뭐냐면 하웨이를 제재를 해서 5G 통신 장비 쓰지 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제재를 받아서 2021년에 보시면 31% 중에 28%까지 점유율이 떨어지다가 네. 다시 작년에 30%로 올라왔고 국별로 보더라도 41%가 중국 장비였는데 저게 떨어지다가 2020년 다시 41% 올라왔어요. 네.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전히 중국이 5G 장비 이거 팔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물론 최첨단이 아니라 이제 레거시 장비들이 수요가 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바로 TSMC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TSMC의 2, 4분기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저게 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6%까지 올라왔어요. 네. 중국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보면 ASML이 이제 팔고 있는 장비인데 보시면 저 맨 위에는 빨간 색깔 저게 리소 장비, 노광 장비의 전 세계의 판매 비중이에요. 그걸 보시면 저게 작년 말부터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최대의 노광 장비 이 구매자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TSMC나 ASML이 완전히 막아줘야 되는데 네. 뭐 이게 애국심보다는 미국보다는 돈이다. 이런 이펙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게 그 레거시 쪽에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최첨단을 지금보다 더 빨리 가지를 못하면 이게 레거시에 발목 잡혀가지고 꼭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죠. 5나노, 3나노 칩은 못 만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40나노, 80나노 칩을 우리는 생산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걸 중국에 의존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고 네. 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기술의 최첨단 기술에만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한국의 지금 뭐 무역수지 흑자나 기술의 최첨병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전기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중국을 잘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의 40에서 8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근데 미중의 전쟁이 격화됐을 때 뭐 그런 말이 있죠. 원숭이 길들이려고 이게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고 상대를 직접 때리기 어려우면 중간에 있는 이제 조금 약한 자를 때리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관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자재 공급국으로서의 중국을 이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서 등장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보복 규제를 많이 해서 뭐 중국의 대미 무역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건 우리 반사적 이익이 되죠. 네. 그러나 기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첨단 산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것의 비중이 거의 60% 이상이 중국이고 미국도 보면 핵심 5대 광물, 8대 광물에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리스크를 조금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 안에서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